어머니의 상자. 저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한 달이 지나서야 유품을 정리할 마음의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날 오후 어머니의 방은 여전히 생전의 향기가 남아 있었죠. 창문을 열어도 좀처럼 사라지지 않는 그 익숙한 냄새 말입니다. 옷장부터 차근차근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니께서 평소 아끼시던 원피스들, 겨울마다 입으셨던 두꺼운 코트들을 하나씩 꺼내며 추억에 잠겼습니다. 서랍을 열어보니 온갖 잡동사니들이 가득했어요. 오래된 화장품들, 사용하지 않던 액세서리들, 그리고 제가 어릴 때 그린 그림들까지 고이 간직해 두셨더라고요. 마지막 서랍을 열자 뭔가 이상했습니다. 서랍이 생각보다 얕았어요. 손으로 더듬어 보니 뒤쪽에 숨겨진 공간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낡은 나무 상자를 발견했어요. 손바닥 크기만 한 작은 상자였는데 표면이 시간에 마모되어 반들반들했습니다. 무겁지 않았지만 뭔가 묵직한 느낌이 들었죠. 상자에는 작은 자물쇠가 걸려 있었어요. 열쇠는 어디 있을까 생각하며 다시 서랍을 뒤져봤습니다. 어머니의 보석함 맨 아래에서 작은 열쇠 하나를 찾았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자물쇠에 꽂아보니 딸깍하는 소리와 함께 열렸습니다. 상자 안에는 편지 봉투 하나와 흑백 사진 몇 장이 들어 있었어요. 사진들은 오래되어서 가장자리가 누렇게 변해 있었습니다. 편지 봉투에는 제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어머니의 손글씨로 말입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어머니께서 저에게 남기신 마지막 메시지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편지를 펼치기 전에 사진부터 살펴봤습니다. 젊은 시절의 어머니와 모르는 남자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어요. 두 사람 모두 환하게 웃고 있었는데 어머니의 표정이 제가 알던 것과는 달랐습니다. 더 자유롭고 밝아 보였죠. 다른 사진에는 아기가 나와 있었습니다. 갓 태어난 것처럼 보이는 작은 아기였어요. 혹시 저일까 싶었지만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날짜가 적혀 있었는데 제가 태어난 해와 같았어요. 심장이 조금 빨라졌습니다. 이제 편지를 읽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어요. 봉투를 조심스럽게 뜯었습니다. 편지지는 오래되어 약간 바스러질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의 친숙한 손글씨가 한 줄 한 줄 적혀 있었어요. 처음 몇 줄은 평범한 안부 인사였습니다. 제가 잘 자라주어서 고맙다는 말, 좋은 사람이 되어달라는 당부 같은 것들이었죠. 그런데 중간부터 내용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너에게 말해야 할 시간이 온 것 같구나라는 문장 다음에 제가 상상도 못했던 이야기가 펼쳐졌어요. 편지를 읽으면서 점점 숨이 막혀왔습니다. 넌 내 아버지의 아이가 아니란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이건 네가 성인이 되어서 반드시 알아야 할 진실이다라고 적혀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이해가 안 갔어요. 몇 번이고 다시 읽어봤습니다. 아버지의 아이가 아니라는 게 무슨 뜻인지 머리로는 알겠지만 마음이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편지에는 계속해서 어머니의 고백이 이어졌습니다. 젊은 시절 다른 남자를 사랑했다는 것, 그 사람과의 사이에서 저를 낳았다는 것, 하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함께 할 수 없었다는 것들이 적혀 있었죠. 네 아버지는 모든 걸 알고도 너를 자신의 아들로 받아들였단다. 그분은 정말 좋은 사람이야. 너를 진심으로 사랑하셨고 지금도 사랑하신다는 문장을 읽을 때는 눈물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분노도 올라왔어요. 왜 이제서야 말씀하시는 건지, 왜 살아계실 때 진실을 말씀해주지 않으셨는지 원망스러웠거든요. 편지 마지막 부분에는 언젠가 내가 궁금해한다면 내 친아버지를 만날 수 있도록 연락처를 남겨둔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김도현이라는 이름과 전화번호 하나가 적혀 있었어요. 편지를 다 읽고 나서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머리가 하얘졌어요. 제가 지금까지 알고 살아온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충격이 밀려왔습니다. 30살이 넘도록 아버지라고 부르며 살아온 분이 제 친아버지가 아니라니요. 그렇다면 저는 누구인가요? 제 정체성이 흔들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사진을 다시 보니 그 남자의 얼굴이 제 얼굴과 닮은 부분이 있는 것 같기도 했어요. 코 모양이나 눈매 같은 것들이 말입니다. 편지를 읽은 다음 날부터 일상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아버지와 마주치는 게 어색했어요. 평소처럼 아버지, 안녕히 주무셨어요 라고 인사를 드리는데 그 말이 입에서 나오지 않더라고요. 아버지는 평소와 다름없이 신문을 보시며 응, 잘 잤다고 대답하셨지만 제게는 모든 게 어색하게 느껴졌습니다. 회사에서도 집중이 안 됐어요.
동료가 말을 걸어도 제대로 듣지 못했죠. 점심시간에 혼자 카페에 앉아서 계속 생각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관계가 거짓 위에 세워진 것일까요? 아버지와 함께 보낸 추억들, 아버지께 받은 사랑들, 그 모든 것들이 혈연이 아닌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집에 돌아와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아버지가 오늘 회사에서 무슨 일 있었니라고 물어보시는데 평소라면 자연스럽게 대답했을 텐데 그날은 목이 막혔어요. 아니에요, 별일 없었습니다라고만 대답했죠. 아버지는 제가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셨는지 요즘 피곤해 보이는데 몸은 괜찮니라고 걱정해 주셨어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저를 걱정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데 저는 아버지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밤에 잠들기 전에 어릴 때 추억들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아버지가 자전거 타는 법을 가르쳐 주시던 일, 제가 아플 때 밤새 간병해 주시던 일, 대학교 입학식 때 자랑스러워 하시던 모습 등이 말이에요. 그런 추억들이 가짜가 된 것은 아니잖아요. 아버지의 사랑도 진짜였고요. 하지만 동시에 제 진짜 아버지는 따로 있다는 사실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김도현이라는 그 사람이 저의 친아버지라는 것, 어머니가 그 사람을 사랑했다는 것, 그리고 저는 그 사람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이 답답했어요. 며칠이 지나도 마음이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 궁금해졌어요. 제 친아버지는 어떤 사람일까요? 지금도 살아계실까요? 저에 대해 알고 계실까요? 저를 보고 싶어 하실까요?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어느 저녁,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편지를 다시 꺼내서 김도현이라는 이름과 전화번호를 바라봤어요. 번호가 아직 사용되는지도 모르겠고 그 사람이 살아계신지도 확실하지 않았지만 궁금증을 해결하지 않으면 계속 이렇게 살 수는 없을 것 같았거든요. 휴대폰을 들었다 놨다 하기를 여러 번 반복했습니다. 전화를 걸면 제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모르고 사는 것보다는 진실을 아는 게 나을 것 같았습니다. 심호흡을 한 번 하고 번호를 눌렀어요. 신호가 가더니 누군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나이든 남자의 목소리였어요. 여보세요라고 하시는 목소리가 침착하면서도 따뜻했습니다. 저는 한동안 말을 못하고 있었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여보세요, 누구세요라고 다시 물어보시길래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혹시 김도현 선생님이신가요? 라고 물어봤어요. 상대방이 잠시 조용해지더니 그렇습니다만 누구시죠?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저는 더 이상 돌려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직접적으로 말했어요. 제가 이영희의 아들입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편지를 발견했는데 선생님 연락처가 적혀 있더라고요. 전화 너머로 급하게 숨을 들이마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동안 침묵이 흘렀어요. 제 심장은 쿵쿵 뛰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다시 입을 열었을 때 목소리가 조금 떨리고 있었어요. 영희가 돌아가셨다고요? 저는 네, 한 달 전에 돌아가셨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또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그분이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드디어 연락했구나.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어요. 드디어라는 말은 저를 기다리고 계셨다는 뜻 아닌가요? 선생님이 제 친아버지이신 건가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런 이야기는 전화로 하기엔 너무 길다. 시간이 되면 만날 수 있겠니? 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망설이지 않고 네, 언제든지 괜찮습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그분은 내일 오후 3시에 서울역 근처 카페에서 만나자고 하셨습니다. 카페 이름과 위치를 알려주시면서 내가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 편하게 오너라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도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드디어 제 친아버지를 만나게 되는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동시에 두려움도 올라왔습니다. 과연 어떤 분일까요? 저를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그리고 어머니와는 어떤 사이였을까요? 이런 궁금증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다음 날 오후 2시 30분, 저는 약속 장소인 카페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일부러 30분 일찍 왔는데도 손바닥에 땀이 나더라고요. 카페 유리창 너머로 안을 들여다보니 나이든 남자분 한 분이 구석 자리에 앉아 계셨어요. 편지에 있던 사진 속 젊은 남자와 닮은 구석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마 김도현 씨인 것 같았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면서 가슴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그분이 저를 보자마자 눈을 크게 뜨시더라고요. 그리고 천천히 일어나시면서 제 얼굴을 자세히 보셨습니다. 내가 하고 말씀을 시작하시다가 목이 메이신 것 같았어요. 잠시 후에 내가 영희 아들이구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안녕하세요라고만 했어요. 그분은 저를 보고 계시면서 눈가가 약간 붉어지셨습니다. 정말 영희를 닮았구나. 특히 눈매가 그대로야라고 하시면서 의자를 권해주셨어요. 앉고 나서도 서로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30년 만에 만나는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무슨 말부터 해야 할까요? 김도현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영희가 많이 아팠니? 저는 마지막 몇 개월은 많이 힘들어 하셨어요. 하지만 가족들이 다 지켜봤습니다라고 대답했어요. 그분이 고개를 끄덕이시더니 그래, 고생했구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너 이름이 뭐니라고 물어보셨어요. 김준호입니다라고 대답하자 준호. 좋은 이름이구나라고 하셨습니다. 혹시 영희가 나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니? 라고 물어보시길래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전혀 없었습니다. 편지에서 처음 알게 됐어요. 그분의 표정이 조금 아쉬워 보였습니다. 그렇겠지. 영희가 그런 사람이었어라고 하시면서 멀리 창밖을 바라보셨어요. 김도현 씨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나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너 궁금한 게 많을 텐데 뭐부터 물어보고 싶니? 저는 가장 궁금했던 것부터 물어봤어요. 어머니와 어떻게 만나셨나요? 그리고 왜 함께 할 수 없으셨나요? 그분이 깊게 한숨을 쉬시더라고요. 그때 나는 대학원생이었고 영희는 같은 과 후배였어. 둘 다 문학을 공부하고 있었지. 영희는 정말 똑똑하고 아름다운 여자였어. 시도 잘 쓰고 소설도 쓰고. 말하시면서 얼굴에 그리움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내 집안에서 결혼을 반대했어. 당시엔 집안 배경이 중요했거든. 그래서 영희가 다른 사람과 결혼했고 나도 가족들이 정해준 사람과 결혼했지. 하지만 영희가 임신했다는 걸 나중에 알았어. 너를 임신했다는 걸 말이야. 이 말을 들을 때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키우시는 동안 연락하지 않으셨나요? 가끔 편지를 주고받았어. 내가 잘 자라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 기뻤지만 동시에 미안했지. 아버지 노릇을 하나도 못했으니까. 김도현 씨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어요. 내 양아버지. 아니, 네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분은 정말 훌륭한 분이야. 나보다 훨씬 좋은 아버지셨을 거야. 그 순간 김도현 씨가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낡은 사진이었어요. 젊은 시절의 어머니와 김도현 씨, 그리고 갓난아기 둘이 나와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이게 뭐죠? 제가 물어보자 그분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너와 내 동생이야.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동생이요? 저한테 동생이 있다고요? 사진을 자세히 보니 정말 쌍둥이처럼 보이는 두 아기가 있었어요. 동생이 어디 있나요? 제가 급하게 물어보자 김도현 씨가 복잡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그게 하고 말을 망설이시더라고요. 사실 내가 태어날 때 쌍둥이였어. 하지만 영희는 두 아이를 다 키울 수 없다고 했지.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사회적으로도 어려운 상황이었거든. 제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 명은 다른 가정에 입양을 보냈어. 그게 내 동생이야. 지금 어디 있나요? 제가 물어보자 김도현 씨가 잠시 망설이시더니 사실 얼마 전에 너희 집 근처에서 본 것 같아. 하지만 확실하지 않아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덧붙이셨어요. 준호야, 혹시 내 집에 동생이 있지? 김도현 씨의 질문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네, 동생이 있어요. 준석이라고. 그 순간 김도현 씨의 얼굴이 완전히 굳어졌어요. 뭔가 심각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시더라고요. 준석이, 너보다 몇 살 어리니? 1살 어려요. 저희가 형제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라고 대답하는데 김도현 씨가 고개를 천천히 저으셨습니다. 아니야. 준석이는 너와 같은 날 태어났어. 쌍둥이 형제야. 이 말을 들었을 때 머리가 완전히 하얗게 됐어요. 그럼 준석이가 저와 친형제라는 말씀이신가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보자 김도현 씨가 무겁게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래. 너희는 쌍둥이야. 하지만 어떻게 한 집에서 자라게 됐는지는 나도 모르겠어. 영희가 마지막에 마음을 바꾼 건지.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준석이가 제 친동생이라고요? 그럼 지금까지 저희가 의붓 형제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사실은 쌍둥이 형제였다는 말인가요? 어머니가 왜 이런 걸 숨기셨을까요? 아마 너희를 보호하려고 했을 거야. 복잡한 상황을 설명하기보다는 그냥 형제로 키우는 게 나았겠지. 김도현 씨가 사진을 다시 보시면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상한 게 내가 조사해본 바로는 준석이가 다른 가정에 입양됐다고 들었거든. 그런데 어떻게 너희 집에 있는 거지? 저도 이해가 안 갔어요. 준석이는 저보다 1살 어린 동생으로 알고 살아왔는데 사실은 같은 날 태어난 쌍둥이라니요. 그리고 입양됐다가 어떻게 다시 저희 집에 오게 된 걸까요? 준석이가 언제부터 저희 집에 있었는지 기억해보니 확실하지 않네요. 어릴 때부터 계속 함께 있었던 것 같은데. 김도현 씨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준호야, 혹시 준석이가 이상한 행동을 한 적 없니? 뭔가 다른 아이들과 다르다고 느낀 적은 없고? 이 질문을 들었을 때 갑자기 소름이 돋았습니다. 왜 이런 질문을 하시는 걸까요?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물어보자 김도현 씨가 망설이시더니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사실 내가 개인적으로 조사를 해봤거든. 준석이가 입양된 가정에 대해서 말이야. 그런데 그 가정에서 좋지 않은 일들이 있었어. 어떤 일들이요? 학대였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그 아이가 많이 다쳤을 거야. 김도현 씨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그리고 그 가정의 사람들이 모두 의문사했다는 소식을 들었어. 불과 몇 년 전에 말이야. 제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의문사라고요? 그럼 준석이가. 나도 확실하지 않아. 하지만 조심해야 할 것 같아. 그 아이가 겪었을 상처를 생각하면. 김도현 씨가 제 손을 잡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준호야, 집에 가면 준석이를 유심히 지켜봐. 그리고 혹시 이상한 일이 생기면 바로 나에게 연락해. 카페를 나올 때 김도현 씨가 제게 명함을 주시면서 언제든 연락하렴. 그리고 조심해라고 하셨어요. 집으로 가는 길에 계속 생각했습니다. 준석이가 제 쌍둥이 동생이라는 것도 충격적이었지만 그보다 더 무서운 건 김도현 씨가 마지막에 하신 말이었어요. 과연 준석이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집에 도착했을 때 준석이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를 바 없어 보였어요. 형 늦었네. 어디 갔다 와? 하고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응, 친구 만나고 왔어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준석이를 보는 제 시선이 달라져 있었어요. 정말 저와 쌍둥이일까요? 자세히 보니 닮은 구석이 있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지 며칠이 지났지만 마음이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김도현 씨와의 만남에서 알게 된 진실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특히 준석이가 제 쌍둥이 동생이라는 사실과 입양 가정에서 학대를 당했다는 이야기가 계속 신경 쓰였습니다. 준석이를 보면 예전과는 다른 시선으로 보게 되더라고요. 그런 어느 날 저녁 아버지가 저를 부르셨어요. 준호야, 잠깐 이리 와보렴. 평소보다 목소리가 무거웠습니다. 거실에 가보니 아버지가 소파에 앉아 계시는데 표정이 심각했어요. 앉아라고 하시길래 옆에 앉았습니다. 네가 요즘 뭔가 고민이 있는 것 같구나. 혹시 어머니 유품 정리하면서 무엇을 발견한 거니? 아버지의 질문에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하셨을까요? 제가 당황하는 모습을 보시고 아버지가 한숨을 쉬셨습니다. 역시 그렇구나. 아버지, 그게 괜찮다. 나도 언젠가는 말해야 한다고 생각했어. 아버지가 저를 바라보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네가 내 친아들이 아니라는 걸 알았구나. 제가 말하기도 전에 아버지가 먼저 꺼내신 말이었습니다. 아버지,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 내 어머니가 임신했을 때부터 말이야. 아버지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어요. 하지만 그게 중요하지 않았어. 너를 내 아들로 받아들이기로 마음먹었거든. 아버지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어머니와 김도현 씨의 관계에 대해서도 알고 계셨고,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모든 상황을 이해하고 받아들이셨다고 하더라고요. 사랑이라는 건 꼭 피를 나눈 관계에서만 생기는 게 아니야. 너를 키우면서 진짜 내 아들 같았어. 그 말을 들으니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요즘 이상하게 굴어서. 이해해. 갑자기 알게 된 거니까 혼란스럽겠지. 아버지가 제 어깨를 토닥여 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이것만은 알아둬라. 너는 내게 소중한 아들이야. 그건 절대 변하지 않아.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갑자기 표정이 어두워지시더라고요. 그런데 준호야, 내가 알아야 할 게 하나 더 있어. 아버지의 목소리가 더욱 진지해졌습니다. 준석이에 관한 이야기야. 제 심장이 빨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준석이요? 준석이도 내 어머니의 아들이야. 너와 쌍둥이지. 아버지가 무겁게 말씀하셨어요. 김도현 씨에게서 들었던 이야기와 같았습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다른 가정에 입양을 보냈어. 너희 어머니가 두 아이를 다 키우기 어렵다고 했거든. 그럼 어떻게 준석이가 저희 집에? 몇 년 후에 연락이 왔어. 준석이가 입양된 가정에서 문제가 생겼다고 하더라. 그래서 다시 데려왔지. 아버지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어요. 하지만 그때 준석이는 예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 어떻게 달라져 있었나요? 아버지가 깊게 한숨을 쉬시고 말씀하셨어요. 너무 조용했어. 그리고 가끔 무서운 표정을 짓곤 했지. 마치 다른 사람 같았어.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입양 가정에서 무슨 일을 겪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분명 좋지 않은 일들이 있었을 거야. 준석이가 그 가정 사람들한테 학대를 당했나요? 아마 그럴 거야. 그 이후로 준석이는 사람들을 잘 믿지 않게 됐어. 그리고 아버지가 망설이시더니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가끔 이상한 행동을 하기도 했어. 밤에 혼자 중얼거리거나 누군가를 원망하는 듯한 말을 하거나. 제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지금도 그런가요? 요즘에는 많이 나아진 것 같아. 하지만 아버지가 저를 똑바로 바라보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준호야, 준석이를 조심해야 할 것 같아. 그 말을 들었을 때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얼마 전에 우연히 들었는데 준석이가 입양됐던 그 가정 사람들이 모두 죽었다더라. 화재 사고였다고 하는데. 아버지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시기가 준석이가 우리 집에 온 시기와 비슷해. 이 말을 들었을 때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설마 준석이가? 아버지, 설마 준석이가 그 일과 관련이 있다는 건 아니죠? 확신할 수는 없어. 하지만 아버지가 제 손을 꽉 잡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만약에라도 그렇다면 준석이는 이미 그 사실을 내가 알고 있다는 걸 눈치챘을 수도 있어. 조심해야 해. 그 순간 계단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내려오고 있었어요. 아버지와 저는 동시에 계단 쪽을 바라봤습니다. 준석이가 천천히 내려오고 있었어요. 평소와 다름없어 보였지만 왠지 모르게 그 모습이 무서워 보였습니다. 형, 아버지, 무슨 이야기 하세요? 준석이가 웃으면서 물어봤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이 예전과는 달라 보였어요. 뭔가 차갑고 계산적인 느낌이었습니다. 아버지와 저는 서로를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와 나눈 대화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준석이가 정말 입양 가정 사람들의 죽음과 관련이 있을까요? 그리고 제가 진실을 알고 있다는 걸 눈치챘을까요? 이런 생각들 때문에 밤새 뒤척였습니다. 새벽 2시쯤 되었을까요? 갑자기 복도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조용히 걸어다니고 있었습니다. 귀를 기울여 보니 제 방 앞에서 발걸음이 멈췄어요. 문틈 사이로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누군가 제 방 앞에 서 있는 것 같았어요.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혹시 준석이일까요? 문고리를 잡는 소리가 들렸어요. 천천히, 조심스럽게 문고리가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자는 척했어요. 문이 살짝 열리는 소리가 들렸고 누군가 제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발걸음이 제 침대 옆으로 다가왔어요. 그리고 한동안 거기 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숨소리가 들렸어요. 분명 준석이었습니다. 제가 자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 같았어요. 얼마나 오래 서 있었을까요?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준석이가 작은 목소리로 뭔가를 중얼거렸어요. 형이 다 알아버렸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정말 제가 진실을 알고 있다는 걸 눈치챈 거였어요. 이제 어떻게 할까? 준석이의 목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가 평소 준석이 목소리와 달랐어요. 더 차갑고 더 무서웠습니다. 입양 가정 사람들처럼 해야 할까?
이 말을 들었을 때 정말 숨이 막혔습니다. 저는 계속 자는 척해야 했어요. 움직이면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준석이가 한참 더 서 있다가 천천히 방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고 발걸음이 멀어졌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너무 무서웠거든요. 다음 날 아침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준석이가 식탁에 앉아 있었어요. 형, 잘 잤어? 하고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그 웃음이 가면 같아 보였어요. 저는 응, 잘 잤어라고 대답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침을 먹는 동안 계속 준석이를 관찰했어요. 겉으로는 평범한 동생 같아 보였지만 가끔 제가 보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이상한 표정을 짓는 것 같았습니다. 특히 제가 어머니의 유품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눈빛이 달라지는 것 같았어요. 며칠이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준석이는 겉으로는 여전히 착한 동생처럼 행동했지만 저는 밤마다 무서웠어요. 혹시 또 제 방에 올까봐 문에 의자를 걸어두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준석이가 아침에 형, 어젯밤에 방에서 소리 났던데 괜찮아?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분명 준석이가 제 방 앞에서 의자가 넘어지는 소리를 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제가 자신을 의심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어머니의 상자를 다시 꺼냈어요. 혹시 놓친 것이 있을까 해서 말입니다. 편지를 다시 읽어보니 마지막 줄에 흐릿하게 적힌 글씨가 있었어요. 처음에는 잘 안 보였는데 자세히 보니 글자가 보였습니다. 내 동생은 너보다 먼저 이 사실을 알았다. 조심해라. 이 문장을 읽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준석이가 저보다 먼저 진실을 알고 있었다는 말인가요? 그럼 지금까지 저를 지켜본 것도, 밤에 제 방에 온 것도 모두 계획된 일이었을까요? 그때 갑자기 옆방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준석이가 누군가와 전화하는 소리였어요. 귀를 기울여 들어보니 형이 다 알아버렸어. 이제 어떻게 할까? 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제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정말 준석이가 모든 걸 알고 있었던 거구나. 그리고 저에 대해 뭔가를 계획하고 있는 거구나. 전화 통화는 계속됐습니다. 응, 알겠어. 그럼 그렇게 하자. 준석이의 목소리가 점점 차갑게 들렸어요. 문틈 사이로 준석이의 모습을 살짝 봤습니다. 평소에 보던 그 얼굴이 맞았지만 표정이 완전히 달랐어요. 차갑고 계산적이고 무서웠습니다. 그건 제가 알던 동생의 얼굴이 아니었어요.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준석이가 전화를 끊고 방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서 있는 걸 봤어요. 순간 서로 눈이 마주쳤습니다. 준석이의 눈빛이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가에 미소를 띄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전혀 따뜻하지 않았어요. 형, 듣고 있었어? 그 한마디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거든요. 이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알던 준석이는 이미 오래전에 사라졌고 지금 제 앞에 있는 건 완전히 다른 존재라는 것을. 그리고 그 순간 준석이가 한 걸음씩 제게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차갑고 무서운 미소를 지은 채로 말이에요. 어머니의 편지에 적힌 마지막 경고가 머릿속에 울렸습니다. 조심해라. 이제야 그 말의 진짜 의미를 알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었을지도 모르겠네요. 팔막 어머니의 상자.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와 나눈 대화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준석이가 정말 입양 가정 사람들의 죽음과 관련이 있을까요? 그리고 제가 진실을 알고 있다는 걸 눈치챘을까요? 이런 생각들 때문에 밤새 뒤척였습니다. 새벽 2시쯤 되었을까요? 갑자기 복도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조용히 걸어다니고 있었습니다. 귀를 기울여 보니 제 방 앞에서 발걸음이 멈췄어요. 문틈 사이로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누군가 제 방 앞에 서 있는 것 같았어요.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혹시 준석이일까요? 문고리를 잡는 소리가 들렸어요. 천천히 조심스럽게 문고리가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자는 척했어요. 문이 살짝 열리는 소리가 들렸고 누군가 제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발걸음이 제 침대 옆으로 다가왔어요. 그리고 한동안 거기 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숨소리가 들렸어요.
분명 준석이었습니다. 제가 자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 같았어요. 얼마나 오래 서 있었을까요?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준석이가 작은 목소리로 뭔가를 중얼거렸어요. 형이 다 알아버렸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정말 제가 진실을 알고 있다는 걸 눈치챈 거였어요. 이제 어떻게 할까? 준석이의 목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가 평소 준석이 목소리와 달랐어요. 더 차갑고 더 무서웠습니다. 입양 가정 사람들처럼 해야 할까? 이 말을 들었을 때 정말 숨이 막혔습니다. 저는 계속 자는 척해야 했어요. 움직이면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준석이가 한참 더 서 있다가 천천히 방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고 발걸음이 멀어졌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너무 무서웠거든요. 다음 날 아침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준석이가 식탁에 앉아 있었어요. 형, 잘 잤어? 하고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그 웃음이 가면 같아 보였어요. 저는 응, 잘 잤어라고 대답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침을 먹는 동안 계속 준석이를 관찰했어요. 겉으로는 평범한 동생 같아 보였지만 가끔 제가 보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이상한 표정을 짓는 것 같았습니다. 특히 제가 어머니의 유품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눈빛이 달라지는 것 같았어요. 며칠이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준석이는 겉으로는 여전히 착한 동생처럼 행동했지만 저는 밤마다 무서웠어요. 혹시 또 제 방에 올까봐 문에 의자를 걸어두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준석이가 아침에 형, 어젯밤에 방에서 소리 났던데 괜찮아?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분명 준석이가 제 방 앞에서 의자가 넘어지는 소리를 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제가 자신을 의심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어머니의 상자를 다시 꺼냈어요. 혹시 놓친 것이 있을까 해서 말입니다. 편지를 다시 읽어보니 마지막 줄에 흐릿하게 적힌 글씨가 있었어요. 처음에는 잘 안 보였는데 자세히 보니 글자가 보였습니다. 내 동생은 너보다 먼저 이 사실을 알았다. 조심해라. 이 문장을 읽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준석이가 저보다 먼저 진실을 알고 있었다는 말인가요? 그럼 지금까지 저를 지켜본 것도, 밤에 제 방에 온 것도 모두 계획된 일이었을까요? 그때 갑자기 옆방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준석이가 누군가와 전화하는 소리였어요. 귀를 기울여 들어보니 형이 다 알아버렸어. 이제 어떻게 할까? 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제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정말 준석이가 모든 걸 알고 있었던 거구나. 그리고 저에 대해 뭔가를 계획하고 있는 거구나. 전화 통화는 계속됐습니다. 응, 알겠어. 그럼 그렇게 하자. 준석이의 목소리가 점점 차갑게 들렸어요. 문틈 사이로 준석이의 모습을 살짝 봤습니다. 평소에 보던 그 얼굴이 맞았지만 표정이 완전히 달랐어요. 차갑고 계산적이고 무서웠습니다. 그건 제가 알던 동생의 얼굴이 아니었어요.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준석이가 전화를 끊고 방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서 있는 걸 봤어요. 순간 서로 눈이 마주쳤습니다. 준석이의 눈빛이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가에 미소를 띄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전혀 따뜻하지 않았어요. 형, 듣고 있었어? 그 한마디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거든요. 준석이가 한 걸음씩 제게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차갑고 무서운 미소를 지은 채로 말이에요. 형, 궁금한 게 많았지? 김도현 아저씨도 만나고 아버지한테도 물어보고 제가 한 모든 행동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언제부터? 알고 있었어? 겨우 목소리를 짜내어 물어봤습니다. 처음부터. 준석이가 차갑게 웃었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다 말씀해 주셨거든. 형한테는 편지로 남겨놓으셨지만 나한테는 직접 말씀하셨어.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어머니가 준석이에게 먼저 모든 걸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입양 가정에서 당한 일들도 다 말씀드렸어요. 어떻게 복수했는지도. 준석이의 눈빛이 더욱 차가워졌어요. 그 사람들은 나를 지옥으로 만들었거든. 그래서 진짜 지옥이 뭔지 보여줬지. 준석아.
형은 운이 좋았어. 좋은 가정에서 사랑받으며 자랐잖아. 나는 매일 맞고 굶고 개 취급당하면서 자랐어. 준석이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어요. 하지만 이제 공평해졌지. 형도 진실을 알게 됐으니까. 그때 준석이가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칼이었어요. 손잡이를 꽉 쥐고 있는 준석이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형이 김도현 아저씨를 만나서 입양 가정 이야기를 들었을 때부터 알았어. 형이 날 의심하기 시작했다는 걸. 준석이가 칼을 들어 올렸어요. 그리고 어머니 편지 마지막 부분도 봤겠지. 날 조심하라고 하신 그 말. 저는 뒤로 물러났지만 벽에 막혔습니다.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었어요. 형, 미안해. 하지만 어쩔 수 없어. 내 비밀을 알게 된 사람들은 다 사라져야 해. 준석이가 칼을 높이 들어 올리며 말했습니다. 입양 가정 사람들처럼 말이야. 그 순간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가 회사에서 돌아오신 거였어요. 준호야, 준석아, 아빠 왔다. 준석이가 잠시 멈췄습니다. 그 틈을 타서 제가 큰 소리로 외쳤어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계단을 뛰어오르는 아버지의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준석이의 표정이 일그러졌어요. 이제 아버지도 알게 됐네. 그럼 아버지도. 문이 벌컥 열리며 아버지가 들어오셨습니다. 칼을 든 준석이를 보자마자 얼굴이 하얘지셨어요. 준석아, 그게 뭐니? 아버지. 모든 게 들통났어요. 준석이가 아버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어쩔 수 없어요. 그 순간 준석이가 갑자기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를 향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향해서였어요. 준석아. 아버지가 소리치셨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준석이가 쓰러졌을 때 마지막으로 제게 말했어요. 형. 미안해. 나도. 그냥 사랑받고 싶었을 뿐이야. 그리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준석이의 휴대폰에는 김도현 씨와의 통화 기록이 남아 있었어요. 김도현 씨가 준석이에게 저와 만났다는 걸 알려준 거였죠. 그리고 준석이가 마지막에 전화했던 상대는 이미 죽은 입양 가정의 아들이었습니다. 준석이는 끝까지 혼자였던 거예요. 아무도 없는 상대에게 전화를 걸며 자신의 계획을 이야기하고 있었던 겁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편지에는 이런 글이 더 있었어요. 준석이를 미워하지 마라. 그 아이도 피해자다. 다만 너는 살아야 한다. 지금 생각해보면 어머니는 모든 걸 알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준석이가 언젠가는 이런 선택을 할 거라는 것도요. 그래서 저에게만 편지를 남기시고 조심하라고 경고해 주신 거겠죠. 그날 이후로 저는 김도현 씨와 자주 만나고 있습니다. 늦었지만 진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저를 키워주신 아버지께도 더 감사하게 됐습니다. 어머니의 상자는 이제 다시 서랍 깊숙이 넣어뒀어요. 하지만 가끔 꺼내서 보곤 합니다. 그리고 준석이를 위해 기도해요. 저와 같은 얼굴로 태어났지만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아야 했던 그 불쌍한 동생을 위해서요.